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플라톤의 이상국가 그리고 철인왕의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선입견 혹은 또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어떤 논란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점이 바로 이 플라톤의 철인왕의 기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먼저 이 철인왕의 기획, 소위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기획이 어떤 맥락에서 출현했는가부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국가 개인 유출을 통해서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후에 논의가 전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지금 5권부터의 논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글라우콘과 아데만투스가 자, 4권까지의 논의에서 지금 정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그런 미비한 점을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4권까지에서 그 파악된 정의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었고요. 바로 그런 문제 의식을 소크라테스도 받아들여서 지금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제기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좀 철인왕의 기억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문은 4권까지에서 진행된 소위 말로 만든 로고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제기는 사실은 굳이 제기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정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어떤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은 굳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말로 만든 국가이면 충분한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취지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이상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에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다시 재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이상국가는 과거에 존재했거나 혹은 현재에 존재하거나 혹은 미래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가능성을 보일 필요는 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장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전혀 존재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수용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소위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입니다.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혹은 이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철학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이상국가의 실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철인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 철인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만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충족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철인왕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철인왕의 존재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이런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아까 애초에 이제 이 철인왕의 문제가 사실은 20세기에 가장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이해하고 또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플라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철인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기보다 로고폴리스의 문제, 4권까지 제기했던 그런 문제, 그런 이상 국가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일말의 가능성을 이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의 이 대답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플라톤이 반드시 지금 이 철인왕의 기획을 현실에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반면에는 또 다른 한편에는 철인왕의 기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중간의 이 입장을 그 소크라테스가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철인왕의 실현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철학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자의 존재가 정치 권력과 결합한다는 것, 그 결합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인들이 철학에 대해서 갖게 되는 편견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철학은 사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는 어쩌면 우리도 일부 이 포함하고 우리의 생각도 일부 담겨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경험, 소크라테스와 대면한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를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철학의 무용성 혹은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사회적인 해악 이런 것들을 이 머릿속에 담아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그런 관계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배 비유라고 하는 배의 항해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소크라테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배 안에는 저희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주가 있고 그 선주들은 사실은 이 항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항해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때 소위 소피스트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항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바로 이 선주들을 속여서 국가의 방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점이죠. 반면에 정작 이 배의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키잡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천체의 운행을 알고 또 바람의 방향을 알고 또 절기를 파악해서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은 선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이 바다의 문제를 항해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이죠. 달리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천체를 파악하는 그런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정한 의미의 이 항해를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정작 정치 권력을 내줘야 되는 그런 선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 사람들한테 정치 권력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소위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어려움에 더해서 플라톤은 지금 이 5권에서 7권 사이의 논의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이 결합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자의 존재는 지금 철인왕의 기획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다시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을 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정작 철학자가 된 이후에는 의외로 바로 이 철학 그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는 이 철학자가 정치 권력을 거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이 재미있는 비유는 뭐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소위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 안을 이제 정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쳐다보고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실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 속박을 해체하고 동굴 바깥에 나가서 진정으로 어떤 실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생동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소위 그림자들만 보고서 그 그림자들의 방향과 뭐 그것들의 운동 방식을 갖고 서로 왈가왈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실물이 어떠하고 그것들의 운동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굴 바깥에서의 경험을 이제 갖고 있는 바로 그 철학자가 사실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운영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동굴 바깥으로 나간 이 철학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철학에 대한 편견 때문에 철학자들한테 정치 권력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철학자들 쪽에서도 스스로 절대로 이제 이 정치 공동체의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 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철인왕의 기획은 대단히 성사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 이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물론 동굴 바깥으로 나간 이 철학자들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소위 가장 이 포괄적인 의미의 지혜에 대한 추구, 뭐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이 황홀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취지가 사실상은 다시 정치 공동체로 들어와서 정치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강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강제가 어떻게 보면 철인왕을 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철학자를 과연 누가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강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가 공동체 안에서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철학자가 아닌 비철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철학에 대해서 대단히 큰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철학자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이 철학자, 비철학자에 대한 어떤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철인왕의 기획은 현실화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철인왕의 기획은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로고폴리스 이상국가가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 철인왕의 기획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조치를 지금 가미하면 어떤 조치가 부과되면은 철학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소크라테스가 굳이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개연성을 우리가 그 고려해 봤을 때 철학자와 왕의 정치 권력의 결합을 100% 우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철인왕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 철인왕을 출현시킨다고 하는 그것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은 어떤 뭐 이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인왕의 기획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애매한 해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 이 제시된 그런 기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이 플라톤 정치 철학을 근데 독재에 대한 기원이라거나 혹은 이 철학을 통한 정치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한 강압, 절대적인 권위의 부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소위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것 자체로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플라톤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혹은 또 플라톤 정치철학에 대한 해석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만약에 누군가 자신이 철학자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출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지금 이 철인왕의 기획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오히려 입증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철학자는 동굴 바깥에 이제 나가서 소위 이데아가 무엇인지 보고 또 가장 최고의 이데아인 태양 또 선의 이데아를 발견한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적어도 정치 권력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자신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철학적인 이상을 내가 현실에서 실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인왕의 기획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단지 이상국가를 어떻게 하면 바로 그런 액면 그대로 이상국가의 내용을 현실에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상국가의 존재 자체가 현실에 관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이 플라톤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상국가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은 현실 안에서 그다음 이상국가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이 이상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현실하고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결국은 이 문제는 이상국가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행위자한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의 또 다른 부류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정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또 그것과 정치 현실하고의 관계를 일정 정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의도를 현실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동굴의 비유로 하자면 동굴 바깥에서 이데아를 보고 있고 실물들을 보고 가장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태양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또 이것하고 구분돼서 소위 철학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존재, 이 두 사람의 존재가 공동체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철인왕의 기획의 마지막 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국원 마지막에는 글라우콘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이 제기되고 글라우콘은 결국 처음에 그 보여줬던 것하고 다르게 철학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철인왕의 기획 안에서 우리가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라고 따지는 것보다 바로 이런 이상적인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각 개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는 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철인왕의 기획이 사실은 액면 그대로 이상국가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에서 좀 한발 물러나서 텍스트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플라톤의 의도는 이런 철인왕의 기획이 전반적으로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액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결론은 그래서 바로 이런 이상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곱씹어 보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이제 8권, 9권의 내용은 이상국가가 아닌 이 소위 타락한 국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국가 안에서 정의의 문제,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8, 9권의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